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종 요양 보호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요양 보호인데요. 우리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게 있죠.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호스피스 간호잖아요. 근데 이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 있죠.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는 둘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이 말기 환자,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말기 환자 있잖아요. 말기 환자인 이 대상자인 거죠. 그럼 이 말기 환자도 대상자이지만 이 말기 환자의 가족도 대상자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는 이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그 말기 환자의 가족까지도 대상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맞이하는 대상자의 그 요양보호도 제공을 해야 되지만 그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에 대한 가족의 일반적인 반응들은 참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울면서 그걸 갖다가 막 표현해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꾹꾹꾹꾹 안으로 삼켜가지고 참아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선 그냥 가족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시험 문제 막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 엄마가 죽고 내 아빠가 죽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죽고 막 이러면 굉장히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함 느낄 거고요. 다음에 속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느낌 당연히 식욕이 이를 거고요. 다음에 때로는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을 한 번도 못 해드렸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말을 한 번도 못 해드렸어.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를 느끼기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막 네가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 건성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게 되고 다음에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다음에 잠 잘 못 자고요. 다음에 임종 대상자의 꿈을 자주 꾸기도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임종 대상자의 이런 행동이나 버릇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임종 대상자의 과거의 삶에 집착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막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 과거의 삶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좀 더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한 죄의식, 내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죄의식 갖게 되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아직 나는 이런데 왜 날 두고 떠나갔어 하는 거. 남겨두고 떠나간 것에서 격분해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하죠.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요양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울증에 빠진 환자도 그 우울증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가족도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종 대상자에 관계된 이 경험을 자주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임종 대상자에 대한 이 기억을 죽음에 관한 경험을 자꾸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가족에게 어떤 요양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역시 돕는자로서 도움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관계 형성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하고는 함께 있어 드리는 거죠. 그죠? 곁에서 함께 있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지지해 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함께 있으면서 지지해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다음에
뭐 이건 좀 잘못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그건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그냥 함께 있어주면서 지지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장례식에 가면 안 되고요. 장지에 가는 일 이런 거는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신체적인 접촉, 그다음에 감정적인 초점을 경청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손도 만져드리면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 정서적인 지지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상투적인 말 대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인데 가족 간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있어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함께 있어주는 거고요. 다음에 가족 모두 대상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인의 방문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벤트를 해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미리 이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이벤트를 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상편지나 가족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건 사별 전이죠. 사별 전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사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별 후에도 애도하고 슬퍼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신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나 가족에게 가까운 가족에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친구나 가족 상담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자기의 속도에 맞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 간호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화 한다면 요양보호 제공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함께 있어준다.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경청해준다. 신체적으로 접촉, 이렇게 손등을 만져준다던가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해주면서 지지해준다. 그리고 장지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종 요양보호 파트에 대한 이런 강의 끝냈고요. 그럼 이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종 및 요양보호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종 요양보호에 대해서 지금 틀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임종은 생명이 끝나는 것. 죽음이 임박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고통 없는 가운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겠지. 이게 바로 호스피스 간호잖아요. 다음에 임종 요양 보호는 죽음이 임박한 임종 대상자는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간호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까지 대상이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다음에 대상자는 임종 전에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가 아니라 만나게 해줘야 되죠. 대상자는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줘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음식 및 음료 섭취에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 이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적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에너지를 중요한 데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심박동이라던가 내외 기능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기능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무관심해져서 수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음식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임종 대상자들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태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장례식,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되고 장지에 참석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다음에 가족을 이해해야 되죠.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되고, 다음에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함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가족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상자가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는 가족까지도 대상자잖아요. 그럼 이 가족이 나의 가족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함께 있어준다. 함께 있어주면서 신체적인 접촉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들의 말을 갖다가 표현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5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임종 대상자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로 틀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의사결정 존중하고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내 장기 기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뭐 유산 중에서 뭐를 정리를 한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본인이 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임종, 장소,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서는 가족과만 아니죠, 여러분.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임종 장소, 나의 장례식, 유언 이런 거를 갖다가 가족과만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족의 임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가족의 반응이에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을 끊임없이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얘기하려고 하시니까 답은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가슴 답답하고요. 안절부절 못 하시죠. 다음에 임종 대상자의 행동이나 버릇을 갖다가 흉내내려고 하시고요. 다음에 유가족을 남기고 떠난 거에 대해 가지고 격분하게 왜 나만 두고 갔어야 하고 이렇게 화내기도 하잖아요.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자세를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 가져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임종 대상 및 가족을 중심으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인격적인 관계 당연히 형성해야겠죠. 다음에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임종 대상자의 반응만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은 대상자랑 가족이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 이 가족의 반응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드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접촉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부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돕는 자로서 도움 요청하고요. 다음에 가족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가족도 대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호도 가족 요양보호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드리고 신체적인 접촉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드리려면 거리를 두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징후가 아닌 거예요. 그럼 가래 막 끓게 되죠. 왜냐하면 분비물은 많아지는데 수분 섭취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침 반사로 제거는 못하니까 분비물이 많아져가지고 돌 고르는 듯한 그런 가래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래가 끓다가 점차적으로 숨을 짧게 쉬고 숨을 깊게 어떻게 빨리 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숨을 천천히 쉬게 되는 거죠. 그죠? 숨을 천천히 쉬게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청색증 나타나서 점차 파랗게 변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괄약근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대소변 보게 돼서 실금실변하게 되고요. 다음에 혈액순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 떨어지고 체온 떨어져서 말초부터 체온이 떨어져서 손발부터 이렇게 차가워지고 팔다리까지 이렇게 차가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임종 대상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임종 대상자는 굉장히 불안해하시고요. 그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도 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함께 있어 준다거든요. 함께 있어 준다예요. 함께 있어 준다고 제가 옆에 있어 계속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배려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종을 고통 없이 임종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기념일에 관심 가져주고 그래 가족들이 사별 전에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0번 임종이 가까워진 대상자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뭐예요, 여러분? 청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은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각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혼돈 상태에 빠졌을 때 어르신 제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 저는 누구예요? 제가 이런 걸 도와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하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임종 요양 보호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모든 사후 처리의 과정은 경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의치는 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는 바로 눕히고요. 우리 베개 대주는 거죠. 베개 대줘가지고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있을 때 여기다가 뭐를 대주는 거냐면 베개 대주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대주면 이 대상자의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혈액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이 이렇게 얼굴로 올라오지 않게 해서 사후시반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면 턱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를 올려줘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색의 변화랑 입이 벌어지는 걸 예방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눈이 감기지 않으면 만약에 눈을 감겨드리는데 감겨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솜에 물을 적신 솜을 갖다가 여기 눈 위에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솜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 눈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임종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후강직이 나타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2번 다음 중 인종 요양 보호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관략근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럼 분비물이 막 배출이 되죠.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엉덩이 밑에 패드 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명은 차분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소유물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트 덮어주는데 얼굴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까지 덮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덮이지 않도록 어깨까지 시트 덮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 무호흡 상태가 동반되죠. 그래서 우리 죽음 시 임종 시 호흡을 갖다가 무슨 호흡이라고 그랬냐면 체인 스톡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체인 스톡 호흡인데 이 체인 스톡 호흡은 뭐냐면 무호흡과 그 다음에 빈호흡이거든요. 빈호흡은 뭐냐면 빠른 호흡이에요. 빠른 호흡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반복하는 호흡. 교대로 반복하는 호흡을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고 이 체인스톡 호흡이 임종시 호흡이니까 중간에 무호흡 상태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청색증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색깔도 파랗게 변하고요. 다음에 뇌에 O2 공급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 안 되니까 혼돈 일으키고요. 다음에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니까 함께 있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항문 가략근 열리면서 실금하게 되고 실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임종의 단계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부분타 우수 하고 외우라 그랬거든요. 부분타 우수, 부분타 우수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잖아요. 그럼 부분타 우수 찾으시면 되겠네요. 부분타 우수. 그래서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우울의 단계,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임종시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냐면 이 응급처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오지 않는데요. 응급처치가 뭐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응급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얘기해요. 임시적인 조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응급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대상자가 지금 응급 상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인계하기 전에 시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우리 응급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료진에 의해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도록 하는 거죠. 전문적인 처치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 의해서 받는 건 전문적인 처치고요. 응급처치는 전문적인 처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에게 인계하기 전에 시행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응급처치를 왜 할까요? 지금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럼 응급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대상자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대상자의 지금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할까요?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더 나빠지지 않는 이 악화를 방지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응급처치를 통해 가지고 아픈 이 고통을 갖다가 경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응급처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해서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해서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응급처치의 여기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응급처치는 응급 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도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그럼 이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정의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라고 하는 건 지금 필요 응급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인 처치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도와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응급처치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원칙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면 처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상태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치를 하고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먼저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오는 그 동안에 그래서 그 구급대원이 이렇게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응급처치를 하는 거지 이건 응급처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응급처치도 경험이기 때문에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안전에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 기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면 폭발 현장이나 막 이런 현장이에요. 화재 현장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대상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응급처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다음에 침착하고 신속하게 하고요. 다음에 많은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부터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라서 가장 지금 이런 거죠. 심정지 환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호흡이 정지되려고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냐면 뭐에 막혀가지고 지금 기도가 지금 폐쇄된 환자가 있어요. 다음에 조금의 출혈이 아니라 지금 대량 출혈하는 환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대상자부터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부터 처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골절 환자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부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려고 하면 요추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되고요. 경추신경을 걸리면 모기하 마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요. 옮길 때에는 부목을 대줘서 그런 부목을 대주고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 옮겨야 되는 거죠. 다음에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 중단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이런 약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약물뿐만 아니라 이런 구토물까지도 병원에 함께 가져가서 그럼 만약에 약물 중독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약병이 있으면 약병을 같이 가져가도 되는데 약병이 없는데 대상자가 지금 구토물이 있으면 이 구토물을 함께 가져가서 구토물을 분석해서 어떤 약을 갖다가 지금 먹었는지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음에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도 보존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응급처치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행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 외용약품이라고 하는 거, 뭐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후시딘 이런 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 있죠? 이런 거는 줄 수 있지만 다른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각 응급 상황별 대처 방법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질식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질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대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인두고 이쪽으로 가면 호흡기계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소화기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떡이라든지 뭐를 잘못 먹었어요. 떡이라든지 이렇게 뭐를 잘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떡이 이렇게 걸렸어요. 아니면 사탕이 걸렸어요. 고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인두를 갖다가 우리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가 폐쇄되가 되죠. 그죠? 기도가 폐쇄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폐쇄되게 되면 산소 못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질식 상황이 돼가지고 호흡 정지, 호흡 곤란, 호흡 정지로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바로 질식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는 큰 기침, 대상자가 큰 기침을 반복을 해가지고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질식이 됐을 때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인 스스로 큰 기침을 갖다가 반복을 해가지고 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다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손을 넣어서 빼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구토를 일으키는 방법은 좀 삼가야 돼. 왜냐면 손을 집어넣어서 구토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넣고 빼려고 하는 거나 구토를 해가지고 빼려고 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의식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하임리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질식이 있는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하임리법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임리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하임리법. 그럼 의식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대상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대상자가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이렇게 서는 거죠.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이 팔 있잖아. 이 팔을 이렇게 대상자의 뒤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죠. 잡는 건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한 손은 주먹을 쥐고요. 이 엄지손가락이 배를 향하게 주는 거고요. 다른 손은 이 주먹을 감싸는 거예요. 주먹을 감싸는 거라서 이 배에 있는 방향에다가 이렇게 감싸쥐고 난 다음에 감싸쥐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상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훅 나오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의 중간에 주먹을 쥔 한 손에다가 다른 한 손을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싼 다음에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대고 후상방으로 이렇게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게 해주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임리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상자가 서 있을 수 있는 경우니까 의식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요. 119 구급대원이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하고요. 다음에 입안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근데 막 그 손 넣어서 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실시를 하면서 이 의료진이 올 때까지 이 응급처치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식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경련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련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대상자를 내가 잡으면 안 되고요. 마사지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련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고 지켜봐 드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대상자의 머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거 대주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는 거고 다음에 대상자가 만약에 분비물로 인해서 질식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대상자의 고개만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비물이 배출이 돼야지만 기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 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기도 유지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인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인두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 인두가 뭐냐면 얘가 기도란 말이에요. 얘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산소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양쪽에 이렇게 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 나와야 돼서 이렇게 호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기도가 개방되도록 해줘야지 지금 산소도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개방된 상태를 우리 기도 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된 상태를 해야지 여기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음식으로 막혀버리면 얘가 기도 개방이 아니라 기도가 폐쇄된 상황이 되고 이 기도 폐쇄된 상황이 바로 질식 상황이고 이 질식 상황이면 호흡이 안 돼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해서 기도를 막지 않게끔 해서 기도가 개방되는 기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대상자를 억지로 경련을 멈추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만져서는 안 돼. 내 손으로 만지지 말고요. 마사지하면 안 되고요. 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멈추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위험한 물건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풀러주고 단툴 풀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벨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치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련성 질환이 없던 환자가 경련을 만약에 했다. 다음에 5분 이상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냐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응급상황 대처에서 질식 상황에서 하임레이법 적용하는 거랑 다음에 경련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